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출입하는 방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보윤 기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계속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기자회견 뒷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로 떨어진 상황,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계 문제, 이 기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당초 기자회견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취임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6월부터 지지율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40분 정도 짧은 분량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민 끝에 이뤄진 기자회견이었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브리핑룸이 꽉꽉 들어찼는데 이 기자들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한 걸까요? 네, 내외신 기자들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네, 각사 한 명씩 참석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첫 공식 회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게감 있는 선임 기자들 위주로 좀 들어갔고요. 사실 아침 출근길 문답이나 평소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좀 보기 힘든 분들이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진 기자들이 주로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준혁 기자는 주로 이 출근길 문답에서 참석을 해서 대통령을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그런 약식 기자회견을 좀 많이 챙겼고요. 이번 공식 기자회견은 저는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네, 보면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서서 진행을 했는데 뭐 다른 곳에서 할 거라는 논의도 좀 있었다고 하죠? 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당초 검토가 됐었는데 다소 대통령이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 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통령이 앉아서 기자들과 조금 격식 없이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모양 내서 하는 건 다 빼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모두 발언을 20분가량 하는 걸로 기자회견 문을 열었는데 특히 이 모두 발언 20분에 대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쓴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빈수레만 요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 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당연히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겠죠. 조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그 취지를 좀 설명해 보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당초 초안은 30분이 넘는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조금 줄여서 20분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폐기 같은 정책들을 좀 내세우면서 이전 정부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20차례, 경제는 또 18번 언급했는데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을 강조하면서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지율이 3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발언을 20분이나 하면서 좀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20분의 모두 발언 그리고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33분 동안 이어졌는데 강인선 대변인이 사회자로서 손든 기자를 지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모두 다 기회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질문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뒤이어서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기자들 중에 12명만 질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특히 지역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지역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적었고 질문도 한 개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우리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회자인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기자 질문제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좀 더 즉석에서 각본 없이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라는 취지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방준혁 기자가 주로 이제 아침 출근길 문답에 가니까 거기서는 그럼 질문자를 누가 지정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질문 경쟁이 더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이 겹치기도 하고 대통령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그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지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목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는 그런 기자들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사실 꽤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변인실에서 조금 자중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기자단과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기자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2개의 질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즉답을 피한 질문은 3개가 있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지지율이 내려앉은 이유가 뭔지를 물었는데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쇄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되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답변을 한 건데요. 부정평가 원인 1위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막 가슴 떨리는 이 질문 언제 나올까 기다리면서 사실 기자회견을 지켜봤는데 질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 정치인의 발언에 논평을 하지 않는다라고 즉답을 피했는데요. 제가 기자회견 전에 좀 대통령실 내부 기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겠다,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이준석 이슈는 조금 단발성 이슈로 금방 사그러들 것이다라는 판단도 좀 엿보였는데요. 대통령 답변도 그런 차원에서 좀 즉답을 피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질의응답 시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관저 리모델링 업체 선정 의혹, 수해 당시 퇴근 논란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기자들이 좀 질문을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실 자체 평가 물론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질문들이 네. 조금 부족했다 보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기자회견이 순한 맛으로 진행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순한 맛이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자회견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래도 최적의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는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피자를 쏘기도 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직접 들고 온 건 아니었지만 피자를 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그 수석들과 만찬을 하러 가는 등 조금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라 아주 맛집 피자를 쐈다고 들었는데요. 용산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런 맛집에서 네. 피자를 쐈습니다. 40판이나. 네, 40판을.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그간의 정책 성과를 잘 설명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 사실 기자들의 분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당 출입 기자들 분위기 그리고 여당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여당은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방 기자 말한 것처럼 순한 맛이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다. 재미없었다. 라는 평이 많았고요. 또 특히 차라리 대통령으로서 당대표의 말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특히 발언 중에 이준석 전 대표를 그냥 다른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발언, 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칭한 게 지난달에도 비슷하게 있었는데요. 이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 박 원내대표가 그래도 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상당히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문고리 육상시 같은 좀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때도 박홍근 원내대표를 야당 정치인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 보좌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 그리고 지도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민심을 대변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다른 정치인의 얘기라 못 챙겼다라는 건 결국 민심에 귀를 닫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방준혁 기자 첫 정식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뽑아본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이번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회견 내내 국민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김보윤 기자한테도 이번 주 하이라이트를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반준혁 기자 하이라이트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김 기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날이 마침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서 냈던 가처분 신청에 신문 기일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비꼬았는데요. 안 그래도 윤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내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이렇게 패러디를 하니까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힌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 여권에서는 17일 수요일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얘기 남기고 이제 신문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신문에 직접 참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가처분 신문 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출석 의지를 밝히지 않아서 저희도 안 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날 자정쯤 내일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법정에서도 직접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당의 비상 상황을 당 지지율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까지 끌어들여서 연계하는 건 그 자체로 오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도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보통 빠르게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저희 정치부에서는 그래서 당일날 바로 나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기사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죠. 재판부의 구심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후폭풍 거셀 거라는 점 재판부가 알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다음 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번 주엔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법원이 얘기한 이유는 사건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이 양쪽으로 갈리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법정에 들어갔던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정의 분위기도 이준석 전 대표한테 좀 우호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당원을 직접 뜯어보면서 왜 그렇게 판단한 거냐라고 당에 많이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당내 판사 출신들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자체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워낙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미뤘다는 것 자체가 시급성이 좀 없다고 보는 걸 수도 그럴 수 있다. 있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기각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를 잘 세워서 충실히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는 열심히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하나둘 등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에 본인 세력이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호적인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약간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주였고요. 특히 조혜진 의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이제 당이 비대위 출범을 하기 위해서 당헌을 바꿔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대로 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길이 아예 막힌다. 그러니 좀 돌아올 길은 열어두자라는 개정안을 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을 하니까 좀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이 대표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금 단순한 쓴소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랑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 정치인들은 좀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정도부터 박민영 전 대변인 그리고 이번에는 좀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알려졌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랑도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 이 대목에서 당내 분열이 정말 극단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를 통합했다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서로 2시다, 10시다 하면서 2시에 기자회견한다, 10시에 기자회견한다 이런 청년들이 과연 이 시대 청년을 대변하느냐라면서 그 청년들 사이에서도 분열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윤핵관, 비윤핵관 이렇게 갈라선 데 이어서 이제 청년까지 분열을 하면서 약간 모래알이 되는 분위기처럼 읽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그 기관이죠. 당 윤리위가 입장문을 냈던데 갑자기 입장문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네, 윤리위가 어제 오후 갑자기 경고문 비슷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당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그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사유가 바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라고 한 거는 사실상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그냥 웃음소리로 대응을 했고요. 또 몇 시간 뒤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는 그럼 어떻게 처결할 거냐 이렇게 반박을 이어갔는데요. 모레 윤리위가 회의를 엽니다. 이때는 수해 현장에서 최근 김성환 의원이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실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 징계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는 안건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는 사실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이 파란만장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가처분이 기각이 된다면 비대위는 그대로 갈 길을 가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해서 더 큰 역풍이 예상됩니다.
네, 이 여권 상황이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관심을 좀 적게 받는 상황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지금 당대표 뽑는 중요한 행사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요. 평소보다 관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결과가 좀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시간 전당대회 전북 순회 경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호남 투표율 유독 낮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광주 투표율이 37% 전국 최하위였는데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무관심한 호남 민심이 반영된 거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말로만 쇄신을 외쳤는데 변한 건 없다는 게 이 호남 유권자들이 투표율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뒤 6시 반에 발표되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를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생생한 뒷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